가지는 이혼이었죠. 네바다는 이혼법을 새롭게 제정합니다. 또 카지노를 열어서 합법화하고 세금을 부과했죠. 1931년 네바다주는 카지노 도박을 다시 합법화했습니다. 도박을 합법화한다는 결정이 나자 하트포드 타임즈지는 네바다주는 다른 모든 곳에서 위선적으로 기피했던 법을 솔직하게 제정했을 뿐이다라고 썼습니다. 1935년 후버댐이 건설되면서 네바다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덥고 먼지 나는 카우보이의 고향이 새롭게 태어나는 순간이었죠. 네바다엔 관객과 배우 그리고 약간의 허세만 있으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480km 떨어진 로스앤젤레스에 다 있었죠. 네바다로선 다행스럽게도 새로 당선된 로스앤젤레스 시장이 도박금지법을 발효하기로 결정한 직후였습니다. 그 법안 제정을 적극 주장했던 사람은 가이 맥커피로 로스앤젤레스 마약 단속 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불법 도박업체를 오랫동안 운영해온 당사자이기도 했죠. 맥커피의 선택은 쉬웠습니다. 사임을 하고 라스베가스로 건너간 그는 9번 하이웨이에 막 세워진 도박장 페어로다이스 클럽을 인수했습니다. 가이 맥커피는 법 집행관이란 직업의 비호를 받으며 로스앤젤레스를 떠난 인물입니다. 그에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한 사업선이 있었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맥커피와 페어로다이스 클럽은 이렇게 우연한 기회에 두 도시가 지속적인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는 어떤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었어요.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걸 베풀고 즐겁게 해주면서 그들의 이름을 기억해주면 그것만으로도 사업이 된다는 걸요. 일단 사업을 지속할 수 있으면 또 다른 사업가들이 모여들게 마련이라고 했습니다. 연이어 엘란초 베가스, 프론티어, 아파치 클럽, 볼더 클럽 같은 카지노들이 이 새로운 오아시스에 속속 들어섰습니다. 1945년까지 연간 10억 달러의 도박비가 라스베가스의 현금 출납기로 흘러들어왔습니다. 사업가와 투자가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죠. 라스베가스의 매력을 느낀 사업가 중엔 벤자민 벅시 시걸도 있었습니다. 럭키 루치아노라는 갱단의 로스앤젤레스 분파 두목이었죠. 시걸은 라스베가스를 제2의 기회의 땅이자 자신의 어두운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거물로 부상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불법적인 것을 교묘하게 합법화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도박이었으니까요. 시걸에겐 비전이 보였습니다. 그는 최고의 호텔과 카지노를 건설했죠. 동부 쪽 갱단의 자금 지원으로 시걸은 플라밍고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누구나 라스베가스 최고의 호텔을 짓고 싶어 했고 화려하고도 완벽한 시설을 갖춤으로써 할리우드의 영화배우나 지미 도라니스, 소피 터크 같은 명사들을 유치하고자 했죠. 또 그것을 현실화함으로써 모든 미국인들이 합법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장소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만 해도 그런 장소가 없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두 도시를 양분한 데스밸리 사막을 넘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쩌렁쩌렁 울리는 동전 소리와 눈부시게 우아한 옷차림을 한 고객들을 마음껏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그 뒤에는 뒷골목에서 악명을 떨친 한 남자의 야심이 빛나고 있었죠. 시걸은 플라밍고의 실제 창업주이자 또한 살인 주식회사의 회장으로 군림했습니다. 세인의 두려움을 산 일단의 갱단이었죠. 시걸은 마치 갱영화의 주인공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모든 불법적인 일에 관여하고 있었고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였죠. 화가 나면 한두 사람쯤 죽이는 일은 서슴지 않았습니다. 플라밍고가 개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시걸은 동부 갱단의 자금줄로부터 협박을 당했습니다. 플라밍고의 건축비는 엄청난 금액이 초과되었죠. 시걸은 건축비의 일부를 자신의 비밀 계좌로 빼돌린 것을 일당에게 들키고 신용을 잃게 됩니다. 과거 살인자로 명성을 떨친 시걸은 베버리 힐즈에 있는 여자친구의 집에서 신문을 보다가 성난 총알에 희생됐습니다. 누군가 시걸이 시작한 일을 계속해야만 했습니다. 갱단은 반색을 하고 나섰죠. 여러 개의 대형 호텔들이 단 몇 년 안에 그들 손에 들어갔습니다. 갱단은 수백만 달러의 돈을 부동산에 쏟아부었습니다. 벅시 시걸은 물론이거니와 라스베가스의 기업가들은 기본적으로 갱단과 손을 잡고 있었죠. 그것은 그 지하 세계의 다양한 인물들과 조우하는 관문이기도 했죠. 갱단은 라스베가스에서 환영을 받았고 서서히 자신들의 영역을 넓혀갔습니다. 와서도 갱단의 손에 넘어갔고 호텔들도 모두 갱단에 연루되어 있었죠.
도시 전역에 갱들이 들끓었지만 누군가 죽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네바다주 밖에서 죽였습니다. 갱단의 성장은 라스베가스 발달의 방해 요인이었습니다. 도시는 부패와 섹스, 권력 유지를 위한 돈벌이에 마약처럼 취해 있었죠. 라스베가스는 타락의 도시였지만 그 정체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밀려들었습니다. 각계각층의 도박꾼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블랙잭과 포커, 룰렛과 파로에 열중했죠. 약 100년 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들어진 슬롯 머신은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도박 게임으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는 누구나 밤낮 없이 카지노와 수영장가에서 우아하고 쾌적하게 도박을 할 수 있었죠. 미 전역 최초의 불야성이었습니다. 라스베가스는 그 어떤 도박장과도 다른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사기가 만연했던 상선 도박 이후 100년 만에 도박을 방해하는 어떤 도덕적 정치적 세력도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완벽한 법의 보호를 받는 곳이 되었죠. 물론 갱단의 위협은 있지만 지역 주민의 말처럼 누구도 억울한 죽음은 당하지 않았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자 라스베가스는 부흥하기 시작했죠. 1950년에서 58년 사이에는 라스베가스 북부 90km 지점의 네바다 실험구역에서 행해진 불꽃놀이에 이끌려 수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50년대에만 100개가 넘는 원자탄 실험이 기록되면서 한창 붐을 일으키는 도시에 화려한 배경을 만들어준 셈이었죠. 보통 새벽 5시에서 6시경에 폭탄 투하 실험을 했죠. 플라밍고 호텔에서 보면 폭탄이 투하되면서 버섯 구름이 피어오르는 모습이 빤히 보이곤 했어요. 그 실험이 도박장에 미친 효과는 실험을 구경하기 위해 몰려온 사람들과 직접 실험에 참가하는 사람들을 카지노로 끌어들였다는 것이었죠. 라스베가스로 행운을 잡으러 온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그리스인이란 별명의 닉 댄돌러스도 있었죠. 세계 최고의 도박꾼이란 명성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캐나다에서 도제 수업을 받은 포커의 명수였죠. 한 번에 25만 달러를 따자 미국을 다음 목표로 삼았던 겁니다. 그의 첫 목표는 거물 중의 거물 아놀드 로스틴이었죠. 로스틴의 포커 실력은 형편없었지만 닉을 압도할 만큼 돈이 충분했고 결국 닉에게서 10만 달러를 따게 됩니다. 그러나 로스틴은 예외적인 경우였죠. 댄돌러스와 맞붙은 대부분의 도박꾼들은 그만한 자금이 없었으니까요. 댄돌러스는 라스베가스에 오기 전에 이미 수백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닉은 전초로 도박꾼이었죠. 라스베가스에서 가장 유능한 도박꾼이었고 언제나 돈을 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누구나 그가 도박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했고 다른 사람보다 너 5배는 큰 판을 벌였기 때문에 도박장에서도 인기가 최고였어요. 라스베가스에 왔을 때 닉의 나이는 이미 70에 가까웠습니다. 이미 전성기가 지난 닉은 일생에 단 한 번의 마지막 기회를 노리고 있었죠. 그는 일생 동안 5천만 달러라는 판돈을 만졌지만 그가 역대 다른 도박꾼들과 달랐던 점은 늘 다른 사람의 돈으로 도박을 했다는 겁니다. 닉은 늘 돈이 많아 보였어요. 돈이 떨어지면 돈을 대줄 수 있는 헐리우드의 지인들을 부르곤 했지요. 하지만 댄돌러스는 라스베가스에서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빌린 돈 26만 달러를 하루 저녁에 잃기도 했죠. 그 후론 거의 돈을 따지 못했습니다. 결코 강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는다고 주장한 닉은 진정한 도박꾼이었습니다. 그는 진짜 도박꾼은 자신의 인생을 삼키고 유린한 다음 어깨로 내뱉는다고 말했죠. 내일 아침에 빵을 먹을지 캐비어를 먹을지 모르는 짜릿함을 즐겼던 겁니다. 콜럼버스나 예수, 제시 제임스도 한편으로는 당대의 도박꾼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댄돌러스는 1966년 크리스마스에 죽었습니다. 장례식비는 성금으로 충당해야 했죠. 60년대까지 스타더스트와 듀운스, 트로피카나 호텔 등이 황량한 사막 위에 속속 세워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샌즈가 단연 돋보였죠. 샌즈에선 인기인들을 많이 조빅했는데 사람들이 그들을 보러 왔어요. 그게 소문이 나면서 다른 호텔들도 덩달아 인기인들을 유치했죠. 세미 데이비스와 제리 루이스, 딘 마틴도 샌즈 호텔의 단골 스타였어요. 당시엔 최고의 인기 호텔이었죠.
샌즈의 무대에서 공연을 하고 내려온 프랭크와 샘이 디는 재미삼아 도박을 하곤 했습니다. 이들은 블랙잭 같은 게임을 즐겨 했는데 사람들은 이들의 테이블로 와서 함께 즐기고 싶어 했죠. 당대 최고의 스타들이 같은 카지노에 있다는 사실을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스타들은 자신의 카드를 딜러에게 전부 보여주면서 게임을 하는 거였습니다. 돈을 딸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호텔 측에서 제공한 판돈으로 게임을 했으니까요. 이들이 이 게임을 한 건 그저 분위기를 고조시켜주고 호텔의 인기를 높여주는 서비스였던 것입니다. 도박은 네바다라는 안전한 항구에 닻을 내렸습니다. 도박이 도덕적으로나 합법적으로 인정되느냐를 따지기 이전에 또 다른 오락의 형태로 각광받는 곳이었으니까요. 정부와 카지노 운영자들이 처음으로 대중 앞에 동반자가 되면서 시민들의 성원까지 받게 된 것이죠. 단 30년 만에 라스베가스는 먼지 자욱한 사막지대에서 화려한 도박의 천국으로 탈바꿈한 것입니다. 네바다가 자립을 도모하는 동안 연방정부는 막대한 도박 수입을 나눠달라는 요구를 하게 됩니다. 연방정부에겐 유리한 무기가 두 가지 있었죠. 하나는 오래전에 휘둘렀던 불법화라는 무기였고 또 하나는 도박장과 범죄단체의 연관성을 수사하고 이를 전 국민에게 폭로함으로써 정치적 지지를 받겠다는 속셈이었죠. 하지만 이 도박은 불발로 끝났습니다. 네바다가 도박의 성지로 놀라운 도약을 하는 동안 미국의 경마 사업도 과거의 영화를 되살리고 있었습니다. 20세기 초 전국적인 정화운동은 1930년까지 대부분의 경마장을 폐쇄시키는 데 성공했지만 경마장주들은 과거의 허름한 경마장을 재건하여 경마의 부활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죠. 미국 역사상 최대의 경제적 위기를 맞아 지방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930년대에 10여 개 이상의 주에서 경마를 다시 합법화했어요. 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거죠. 경제공황이 덮치고 주정부 재정이 바닥나면서 다시 경마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어요. 정부에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은 막골업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건데 그건 황금거위를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막권업자들은 구두로 베팅을 함으로써 법의 그물을 교묘하게 피해 나갔습니다. 기록이 남지 않으니 수사를 한다는 게 불가능했죠. 더 중요한 건 정부에서 얼마의 판돈이 오갔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문제의 해답이 1940년 켄터키주 처칠다운에서 열린 켄터키 대경마에서 나왔습니다. 경마장 소유주였던 매튜이는 30년 전에 샀던 페리 뮤추얼, 즉 배당금 표시기를 지하실에서 찾아내 먼지를 털어낸 다음 이 기계를 사용하는 건 켄터키주의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페리 뮤추얼 시스템은 판돈을 건 사람들의 명단을 한 개의 커다란 판돈 그릇에 넣는 방식이었습니다. 페리 뮤추얼이라는 명칭은 경마 내기에 참가한 사람들끼리 베팅을 한다는 뜻이었죠. 막권업자를 상대로 베팅하는 게 아니에요. 막권업자를 상대하면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직접 하는 거죠. 페리 뮤추얼 베팅을 한다는 건 서로 다른 참가자를 상대로 베팅하는 식이었어요. 특정 말에 건 돈의 액수가 그 말에 대한 배당률을 결정했죠. 많은 돈이 베팅될수록 해당 말의 배당률이 낮아집니다. 적은 돈이 베팅된 경우엔 배당률이 올라가죠. 기계가 경마장으로 옮겨지고 도박꾼들은 게임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판돈 그릇엔 또 다른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었어요. 그 대회를 관장하는 주에서 그릇 윗부분을 개봉하는데 그 안에 든 판돈을 이긴 참가자들이 나눠 갖는 식이었죠. 일부는 세금으로, 일부는 마주에게 홍보비로, 또 일부는 경마장 운영진에게 배분되면 주정부가 나머지 이익금을 챙기는 식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은 막권업자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었고 주 정부에게도 일정한 이익금이 배분됨으로써 미국 도박 사상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인 경마를 재건하는 데 중요한 동업관계를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장외 막권업은 아직도 불법이었습니다. 이를 이용해서 각 주의 경마장을 장악한 연방정부는 당당히 한 몫을 챙길 수 있었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갱단의 일원인 프랭크 코스텔로와 마이어 멜란스키는 각 주의 도박을 완벽하게 장악했습니다.
연방 정부에서는 갱단의 불법적인 마권 영업소들이 다른 불법 행위에도 자금을 댈 것이라는 걸 확신하고 있었죠. 야심만만한 테네시주 상원 의원 에스터 킵하버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갱단에 대한 청문회를 열자고 주장했죠. 그럼으로써 조직 범죄를 공개하고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명성을 얻어보자는 심산이었습니다. 킵하버의 청문회에 드디어 1950년대 조직 범죄단과 무엇보다 도박과의 관련 여부를 조사할 권한이 부여되었습니다. 키파버는 당시 글 취재했던 몇몇 신문 기자들도 배석시켰는데 그 배후엔 청문회의 주제가 대단한 정치적 반향과 메리트를 가져올 것이란 계산이 있었습니다. 킵하버는 도박과 조직 범죄단의 관련 여부를 규명한다면 온 나라가 그를 지지할 것이라고 믿었죠. 유일한 과제는 묵비권을 알려주는 거였습니다. 프랭크 코스텔로는 입추의 여지없이 들어찬 법정에서 3일간 증언했습니다. 그의 진술은 화려한 구경거리에 가까웠죠. 그는 분노한 토론자의 질문을 받은 후에 명예훼손 소송을 추가했습니다. You must have in your mind some things you've done that you can speak of to your credit as American citizen. If so, what are they? Paid by tax. 조사는 고양이와 쥐게임처럼 보였습니다. 킵하버의 수사는 스포츠계에까지 확산됐습니다. 포인트 스프레드라는 도박의 도움으로 킵하버가 유리해진 거죠. 포인트 스프레드가 나오기 전에는 마권업자들은 이길 확률이 높은 팀에게 배당을 주곤 했습니다. 한 팀이 이길 확률이 아주 높은 경우 상대방 팀에게 큰 돈을 거는 경우도 있었죠. 위험도가 높은 반면 배당액은 그만큼 커지니까요. 바로 이 점을 노린 마권업자들이 포인트 스프레드를 개발한 겁니다. 포인트 스프레드는 승점으로 상대와 겨룬다는 면에서 공포의 대상이었죠. 팀에 2점이 부과되면 3점으로 이겨야 판돈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2점 이하로 이기게 되면 내기에 지는 거였죠. 마권업자도 커미션이 늘어나면서 이익을 봤습니다. $10를 따르면 $11에 걸어야 했습니다. 그 추가금은 마권업자에게 가게 되죠. 이것은 도박의 또 다른 지평을 열었죠. 한쪽의 일방적인 상황에 맞춰지기 때문에 베팅 점수가 안정적으로 분산되는 것입니다. 마권업자는 그저 사람들이 어느 한쪽에 베팅을 하면 나머지 반은 다른 한쪽에 베팅을 하게 되고, 그러면 어느 쪽이 이기든 간에 수수료는 받게 되는 미치지 않은 장사를 한 셈이었죠. 포인트 스프레드는 많은 도박꾼들을 끌어모았지만 스포츠에 치명적인 스캔들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축구나 야구에선 포인트 스프레드가 효과적이었어요. 하지만 게임을 매수할 가능성도 아주 높았죠. 사실 그런 일도 일어났고요. 몇몇 선수들은 자신들의 실력으로 포인트 스프레드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20점을 이길 수 있는데도 일부러 12점이나 13점만 앞서는 경우였죠. 1919년의 월드 시리즈 매수 스캔들과는 달리 포인트 선수들은 게임에 꼭 지지 않아도 얼마든지 부정 경기를 하는 일이 가능했습니다. 킵하버의 청문회가 있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선수들이 점수를 조작했는지 알 수 없는 지경이었죠. 그러던 중 1951년 맨해튼 대학의 스타 플레이어였던 주니어스 켈로그가 미국 내 최고의 스포츠였던 대학 농구를 잠식한 부패상을 폭로하면서 모든 것이 막을 내렸습니다. Following sensational disclosures of alleged fixing last year of basketball games for gamblers, students cheer Coach Ken Norton and player Junius Kellogg, who informed his coach when offered $1,000 to throw a recent game. The coach says, "We know and we feel, at least I do, that this is no local matter, that if our boys can be approached, they certainly must be approaching other boys throughout the country." 맨해튼 대학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뉴욕 대학과 롱아일랜드 농구단 역시 포인트 깎아주기 스캔들에 연루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알렉스 그로자가 이끄는 켄터키 대학의 야구팀이었죠. 전체적으로 7개 대학에서 10여 명에 이르는 학생들이 부정 게임에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음모 뒤에는 자신의 막대한 빚을 청산할 계획을 세웠던 살바토레 솔라조가 있었습니다. 게임을 매수하면 확신을 갖고 베팅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놀랍게도 마권업자들은 부정 게임을 반대했습니다.
막권업자들은 부정게임이나 포인트 깎아주기를 막고 싶어 했습니다. 이들은 내부 정보를 근거로 베팅을 했기 때문이죠. 그 정보가 선수들의 행동으로 방해를 받으면 질 수도 있으니까요. 키파버는 마침내 오랜 노력의 결실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마추어 스포츠도 파헤쳤죠. 보수가 적은 만큼 뇌물에 약하기 때문인데다가 또 향후 수사를 위한 전초전이기도 했으니까요. 키파버는 청문회로 대중의 인기를 모았지만 실제로 막권업자들이 조직범죄단에 재정적 기반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증명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다른 청문회를 열 수 있는 길은 닦은 셈이었죠. 다음 청문회는 존 맥클레런 상원 의원과 로버트 케네디 법무장관이 이끌던 맥클레런 위원회였습니다. 1960년대 초 로버트 케네디는 도박과 관련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맥클레런 청문회와 케네디의 범죄와의 전쟁에서 나온 가장 중요한 법안은 주간통신법이었습니다. 도박을 하는 사람이 도박에 관한 정보를 주간 또는 타지의 통신수단을 이용해서 제공할 경우 연방법의 저촉을 받는 규정이었습니다. 케네디의 수사는 주간 도박의 근본을 차단했고 각 주는 사법권 안에서 도박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반응은 주마다 달랐죠. 네바다는 주 자체의 단속법을 만들었죠. 1964년 뉴햄프셔주는 1930년에 전국적으로 금지되었던 주간 복권 거래 금지 조항을 다시 합법화시켰습니다. (50년대와 60년대의) 도박에 관한 조사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했습니다. 텔레비전으로 포인트 스프레드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팀 스포츠 대신 경마가 새롭게 각광받는 도박으로 떠올랐죠. 라스베가스도 번창일로에 서 있었습니다. (50년대와 60년대) 도박계에 관한 조사는 전국 각지에서 전문 도박꾼들이 대거 라스베가스로 몰려드는 현상을 부채질했습니다. 이 기회의 도시는 합법적인 도박을 위해 모여든 새로운 도박꾼들을 열렬히 환영했죠. 인간의 재능을 계산적으로 우려내는 전문 스포츠 도박꾼들까지 말입니다. 스포츠 도박꾼들은 자신들의 주에선 도박 행위가 스캔들이 되었기 때문에 불가능했지만 여기선 가능했죠. 합법적일 뿐만 아니라 명사대접까지 받으면서요. 스포츠 도박꾼들은 달랐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카지노의 배당금에 목숨을 거는 쪼잔한 내기꾼들과는 차원이 달랐죠. 이들은 연일 각종 정보를 분석하고 주말의 베팅을 계획하면서 축구와 야구, 농구 시즌에 생사를 걸었습니다. 그중 최고의 도박꾼은 스포츠를 예술적인 도박으로 보았던 프랭크 로젠탈이었습니다. 유명한 경마 도박꾼이었던 피츠버그 필처럼 로젠탈도 돈을 걸기 전에 최대한 도박성을 없애는 데 초점을 맞췄죠. 스포츠 도박은 정확한 과학은 아닙니다. 카지노 게임과는 달리 스포츠 도박은 경험이 생명이죠. 축구 경기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측하기는 어려워요. 반대로 카지노에서는 주사위 한 쌍으로 결정되죠. 주사위 한 쌍에는 36개의 완벽한 경우의 수가 있어요. 정확한 수학적 법칙이죠. 하지만 특정 팀이 어떤 결과를 낼지 누가 알겠어요. 거기서 정보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수학적 법칙과 경험적 의견의 차이죠. 이 게임의 법칙은 뭐 아니면 도지요. 이기거나 지는 거예요. 우린 스포츠웨어라기보다는 냉혈 도박사들이죠. 라스베가스로 오기 전에 프랭크 로젠탈은 시카고 갱단의 내부 정보를 제공해온 도박꾼으로 FBI의 주목을 받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불법적인 도박 행위로 여러 번 체포되기도 했죠. 그러나 대부분 기소 중지로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1961년 로버트 케네디가 맥클레런 청문회에 그를 끌어냈을 때는 심각했습니다. 오리건 주립대 축구 선수인 마이클 브루스를 매수한 혐의였죠. 청문회에서 로젠탈은 묵비권을 37번이나 행사했고 역시 불기소로 풀려났습니다. 그는 수년 후에 뉴욕 대학 야구 선수들의 게임을 매수한 혐의로 다시 기소되었죠. 1968년 로젠탈은 라스베가스로 옵니다. 로젠탈은 영화 카지노에 나온 모든 법적 문제를 다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계 최고의 직감을 가진 스포츠 도박사이면 틀림없어요. 숫자 게임이 뭔지 아는 사람이었죠. 프랭크 로젠탈이 처음 라스베가스로 왔을 때는 합법적인 스포츠 도박이 초기 단계였습니다. 텔레비전의 도움으로 스포츠 열기는 어느 때보다 뜨거웠지만 라스베가스에서는 법의 저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스포츠 도박이 성행하진 않았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단 3군데에서만 스포츠 도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건물들은 스포츠 도박장으로 불렸습니다. 이 도박장을 자주 이용한 사람은 그리스인 지미였죠. 지미 스나이더는 유명한 도박꾼인 그리스인 댄들로스의 별명을 땄던 소도시의 경마계원 출신이었습니다. 새로운 별명을 얻은 그는 더 큰 도박꾼으로 도약하고 있었죠. 지미는 라스베가스에서 큰 돈을 벌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가 라스베가스를 주름잡고 있다고 믿고 있었죠. 강렬한 외모와 언변, 화려한 장신구로 스스로 라스베가스의 상징임을 과시했습니다. 별로 따는 편은 아니었고 직업 도박꾼도 아니었어요. 도박 사업가라는 편이 맞아요. 그리스인 지미는 1969년 뉴욕 제츠와 볼티모어 콜츠의 슈퍼볼 경기에서 포인트 스프레드로 부지불식간에 이름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슈퍼볼 배팅이나 스포츠 예측 게임이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지게 된 계기는 황당무계한 게임 정보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인인 지미가 1969년에 볼티모어 콜츠가 뉴욕 제츠를 17점 차로 이길 거라고 예측했던 것입니다. 뉴욕 팀의 쿼터백이었던 조 네이머스는 자신들의 압승을 공언했습니다. 지미 스나이더의 정보는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죠. 놀라운 방어 기록을 가진 볼티모어는 10점 이상으로 진 게임은 단 2경기뿐이었습니다. 그리스인 지미의 정보는 게임 시작 직전까지 멈추지 않고 흘러나왔습니다. 전문 도박꾼들은 말려들지 않았어요. 양팀 모두에게 큰 돈이 걸려 있는데 다행히 전 뉴욕 제츠에 돈을 걸었죠. 물론 그들이 이길 거란 확신은 없었어요. 하지만 어쩐지 콜츠가 잘 못할 거란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경기에도 지고 말았죠. 뉴욕 제츠가 압승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인 지미를 바보 취급하면서 비웃었죠. 하지만 게임에서 배팅 정보를 흘리는 단 하나의 이유는 양쪽에 같은 액수의 돈을 끌어들이기 위한 거란 걸 사람들은 간과한 겁니다. 경기 경과를 예측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제이미는 유능한 도박꾼으로 다시 이름을 날리고 있었죠. 빌린 별명을 쓰면서 자신을 피하라는 놀라운 능력은 미국 제1의 도박꾼으로 손색이 없었습니다. 스포츠와 도박이 합법적인 사업으로 거듭나는 적절한 시기에 활동했던 사람이죠. 한편 프랭크 로젠탈은 당시 커다란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습니다. 1974년 여름 스타더스트 호텔은 아젠트 그룹에 매각됐습니다. 시카고 팀스터즈 그룹이 자금을 지원했고 며칠 후엔 프랭크 레프티 로젠탈에게 운영권을 주었죠. 스트립에서 최고 호텔의 최고위직에 오른 프랭크는 인허가 절차 등을 거치면서 일개 스포츠 도박꾼에서 라스베가스 권력 구조의 중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스포츠 도박꾼이라는 로젠탈의 배경은 스타더스트 호텔의 즉각적인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레프티 로젠탈은 제일 먼저 자신의 카지노에 스포츠 도박을 끌어들였죠. 스포츠 경기에 베팅을 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카지노로 들어와서 제재를 받지 않고 즐기게 하고 싶었습니다. 최고의 운영 시설에서 경호원들에 둘러싸여 안전하게 돈을 걸고 회수하면서 말이죠. 골드러시 때처럼요. 그건 붐을 일으켰죠. 호텔의 자산과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알아둬야 할 것은 예를 들어 누군가 여기 들어와서 뉴 잉글랜드 패트리어츠에 베팅을 하면 누구든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카지노를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면 되고요. 스포츠 베팅은 또 다른 재원이 되면서 이곳에서 아주 큰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로젠탈은 스포츠 베팅이 카지노에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고 매출도 올릴 수 있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밖의 여러 스캔들로 인해 로젠탈은 스타더스트의 군좌에서 물러나야 했죠. 최초의 카지노 스포츠 도박장이 된 스타더스트는 온갖 의혹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이익금 빼돌리기와 개인적인 문제들, 시카고 갱단과의 알력 등은 프랭크 로젠탈의 몰락을 부채질했죠.
그는 영원히 라스베가스에서 추방되었습니다. 그룹의 회장이 시킨 대로 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져야 할 책임을 제가 뒤집어 쓴 셈이죠. 제가요. 그리스인 지미의 예측과 프랭크 로젠탈의 놀라운 통찰력 덕분에 스포츠 도박 사업은 라스베가스에서 효자 노릇을 단단히 했습니다. 스포츠 도박이 드디어 영원한 안식처를 찾으면서 바야흐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 거죠.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로 자리 잡게 된 프로건투는 라스베가스를 위한 종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화려하면서도 음침하고 잔인하면서 떼돈을 벌 수 있는 권투는 라스베가스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특히 헤비급 경기는 수백만 달러의 판돈이 모이는 떠들썩한 이벤트였습니다. 대부분의 스포츠는 통계 자료가 베팅 정보의 기본이 되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권투는 숫자를 근거로 베팅하던 사람들을 머리 대신 가슴으로 베팅하도록 바꿔놓았습니다. 1982년 레리 홈즈와 제리 쿠니의 세계 챔피언 타이틀 매치에서 이 현상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죠. 똑똑한 사람들은 홈즈에 돈을 걸었고 엄청난 돈이 제리 쿠니에게 몰렸습니다. 쿠니는 방탕한 생활을 했지만 아일랜드 출신의 화려한 복서로 럭키란 별명을 얻었죠. 레리 홈즈는 명성처럼 쉽게 무너지지 않는 강한 복서였고요. 대전은 14라운드까지 간 혈전 끝에 결국 홈즈의 판정승으로 끝났습니다. 쿠니는 시합 후 팬들에게 사과 성명을 냈습니다. 시합 후 기자회견장에는 약 20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었는데 무슨 일인지 아무도 들여보내지 않았어요. 나중에 쿠니는 완전히 탈진한 상태로 울면서 자신을 믿고 돈을 걸었다가 손해를 본 사람들에게 사과를 했죠. 권투 선수가 시합 후에 그렇게 진정으로 사과하는 건 처음 봤어요. 전 그래서 아직도 제리 쿠니를 잊지 못합니다. 스포츠와 도박은 두 개의 다른 분야가 결합되면서 엄청난 시장 효과를 창출했습니다. 그러나 두 개의 분야는 서로에게 너무나 생소했죠. 정확한 정보는 큰 돈을 벌어줬지만 자칫하면 나락으로 떨어지기 일쑤였습니다. 스포츠 베팅은 선수들이 언제든 매수당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는데 이 짜릿한 유혹에 빠지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최근에 피트 로즈가 명예의 전당에 오르지 못한 이유도 스포츠 베팅에 연루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별다른 특권이 없는 선수나 도덕관념이 희박한 선수가 쉽게 유혹당할 수 있는 스포츠 베팅은 전체 스포츠계를 붕괴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포츠 베팅은 주의 깊은 통제가 필요합니다. 스포츠 베팅은 카지노에 새로운 고객들을 끌어들였고 고객들 역시 또 다른 도박을 맛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스포츠 도박만 전문으로 하는 도박장도 많은데 힐튼 호텔에는 전용 도박장이 있고 시저스 팰리스도 스포츠 도박만 전문으로 하는 건물이 따로 있죠. 일단 카지노에 들어가면 이 방들이 도박장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란 인식이 들 정도예요. 각종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가장 인기 있는 도박의 형태로 자리를 잡았죠. 25년 전만 해도 카지노에서 딴 돈 중 극히 일부가 투자되던 스포츠 도박의 판돈이 오늘날에는 엄청난 액수로 불어났고 그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어요. 오늘날 스포츠 도박은 라스베가스 카지노에서만 연간 9천만 달러의 규모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돈을 거는 도박 중에서도 가장 인간적인 분야인 셈이죠. 그러나 도박의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경제적 혹은 인간적인 면에서 타락하면 판단력이 흐려진다는 것이죠. 긍정적으로 보면 도박은 일상생활에 큰 활력을 주는 면도 있습니다. 가장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도박은 사람의 약점을 잡고 판돈의 노예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이죠. 그 유혹을 뿌리치긴 어렵습니다. 단 한 번의 대박을 터뜨리기 위해 한 번만 더, 한 판만 더 하게 되니까 말이죠. 바닥이 날 때까지 사람을 붙드는 마력은 중독성이 아주 강합니다. 오늘날에도 익명의 도박꾼들이 중독의 대가를 치르고 있지만 그러다 진짜 수렁에 빠지기도 하죠. 미국에서 가장 악명이 높고 강박증에 사로잡혔던 도박꾼은 오하이오 주립대 미식축구팀의 쿼터백이었던 아트 슬리스터일 겁니다. 오하이오의 작은 마을 출신으로 고교 시절 스포츠 영웅이기도 했던 그는 강박적인 도박이 사람을 어디까지 망칠 수 있나 잘 보여주었죠.
처음엔 다른 사람들처럼 그저 스포츠 도박에 중독된 정도였지만 결국 일생을 망칠 뻔했습니다. 슐리스터가 NFL에서 경력을 쌓기 시작했을 땐 이미 도박이 그의 게임과 가족 전 재산을 좀먹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력했습니다. 1992년에는 도박빚을 청산하기 위해 부도수표를 남발한 혐의로 철창 신세를 졌습니다. 빚독촉을 견딜 수 없었던 거죠. 자신을 제어할 수 없다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나중엔 정말 견디기 힘들어서 우울증까지 걸렸죠. 진짜 병이 든 거예요. 정말 회복하기 어려웠죠. 그 증세를 극복하는 법을 알게 되면서 좀 나아졌어요. 지난 세월에 비하면 지금은 100배는 좋아진 느낌입니다. 사람들은 그 짜릿함에 중독되고 행위에 중독되는 겁니다. 도박이 없는 인생은 너무 평범하다 생각했죠. 그쯤 되면 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트 슐리스터는 도박으로 끊임없이 인디애나폴리스의 감옥을 들락거렸습니다. 한 번 중독된 도박 때문에 5번의 유죄 판결을 받으며 평생을 고생한 거죠. 이러한 악습이 퍼지는 걸 막으려는 사람들은 강박적인 도박꾼들이 도박의 어두운 면을 증거한다고 주장합니다. 도박꾼들 중 몇 퍼센트가 강박증인지 모르지만 3에서 8% 사이라고 봐야죠. 다행히도 이들을 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957년에 익명의 도박꾼들이란 모임이 결성되어 세계적으로 정기회합이 열립니다. 그러나 개혁주의자들은 문제의 근원이 워싱턴 DC에서 시작된다고 주장합니다. 정부가 개입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사실 도박은 정부가 주장하는 유일한 중독 사업이죠.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술을 더 마시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는 광고판이 많은 것도 정부가 기금을 조성하기 때문이죠. 하루에 담배를 한 갑 더 피우고 인생을 즐기라는 식이죠. 도박은 정부에서 조장하는 사업입니다. 정부의 조장에도 불구하고 도박의 온갖 폐해를 규제하자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라스베가스도 마지못해 강박적 도박 문제를 거론했죠. 고객들이 파산하는 건 원치 않는다는 뜻일 겁니다. 하지만 강박적 도박꾼들의 수치가 낮은 비율을 유지하는 한 합법적인 도박 산업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몰릴 겁니다. 도박의 힘이 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 면도 있습니다. 미국 원주민들은 최근 불고 있는 도박 열풍에 뜻밖의 이득을 보고 있죠. 미국 역사상 가장 열정적이었을 이 초창기 도박꾼들은 법망을 교묘히 피하면서 오래전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북미 원주민 보호구역의 빈곤에서 벗어날 방법으로 도박을 택했습니다. 북미에선 부의 상징인 흰 들소가 그 당시 도박에 제공되었습니다. 하지만 도박 산업은 우리가 꿈꾸던 이상으로 성공을 했지요. 과거에는 유럽인들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습니다. 자치구역이란 특성 때문에 원주민들은 미국 내에서 자선 빙고 게임을 허락받았죠. 연방 정부의 인정을 받은 원주민들은 일정 한도 내에서 자체 도박장을 운영할 수 있었어요. 자신들의 규정으로 도박장을 운영하게 된 거지요. 의원들은 단합해서 인디언 도박 규제 법안을 통과시켰죠. 인디언 도박 규제법이란 기본적으로 원주민들이 자신들의 땅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규정한 건데요. 미국 의회는 미국 내 원주민들의 기본권에 앞서 더 큰 권력을 갖고 있다는 암시였어요. 1980년에 도박이 개방되면서 많은 원주민들이 뛰어들었습니다. 미 전역의 원주민 거주지에 카지노가 속속 열리기 시작했죠. 인파가 구름처럼 모였습니다. 도박 규제 법안은 전국 카지노 합법화 법안으로 불렸습니다. 물론 전부 합법적인 빙고 게임을 만들자는 법안은 아니었죠. 그 결과 법원의 허가를 받거나 아니면 그냥 열어서 제재를 받지 않으면 그대로 영업하는 카지노가 전국 곳곳에 생겼습니다. 미국 원주민들의 행동은 법조계를 당황시켰습니다. 또 다른 제재법을 만드는 동안 미국 원주민들의 카지노는 더욱 그 세를 불려가고 있었죠.
카지노는 정부의 재정을 강화시켰고 경제를 부흥시켰으며 노인들을 위한 집을 지어주는 등 여러 가지 경제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해줬어요. 또 지방은행을 인수해서 고용을 창출하고 정부의 보조금이 없어도 돈을 빌려 집을 살 수 있게 해주는 데 일조를 하고 있지요. 또 카지노로 벌어들인 돈은 아이들에게 장학금으로 수여되고 있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오늘날처럼 도박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정부가 나서곤 했습니다. 최근 도박이 국가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위원회는 도박 수입이 어떻게 재분배되어야 하고 또 도박을 적절히 규제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연방 정부에선 적극적으로 관여하려고 하지만 주 정부나 인디언들은 독립적인 운영을 원하기 때문에 늘 싸우거나 로비를 하는 등 일이 숨가쁘게 돌아가죠. 언젠가는 이런 의견이 나올 겁니다. 이젠 충분하니 더 이상 도박 사업을 키우지 말자. 더 이상 얼마를 벌 수 있겠나. 화장실과 교회까지 슬롯 머신을 둘 수는 없으니까요. 슈퍼마켓까지 진출했는데 더 이상 어디까지 갈 수 있겠어요. 도박이 융성한 시대에 입법자들이 목소리를 드높이는 친숙한 상황이 다시 재현되고 있습니다. 도박이 전국에서 황금기를 맞은 건 미국 역사상 지금이 세 번째일 겁니다. 첫 번째는 나라가 세워지기도 전에 시작됐죠. 식민지들이 복권업자와 영국의 재정 지원을 받았을 때죠. 두 번째는 서부 개척 시대에 서막이 오른 남북전쟁 당시였어요. 세 번째는 경제공황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1931년에 네바다주는 카지노를 다시 합법화했죠. 100년 전에 도박장을 운영하던 5사람을 폭행해 죽인 빅스버그 같은 곳에서도 지금은 선상 카지노가 다시 열렸어요. 미국 내 도박연구위원회의 창설은 우리가 지금 그 세 번째 물결을 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우린 도박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검토하는 위원회를 만들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성장이 빠른 합법적인 산업이니까요. 지금 어떤 문제가 얼마나 쌓여 있고 그 해결법은 뭔지를 알아보자는 거죠. 도박 반대론자도 예기치 못했던 일은 미국 내 합법적인 도박장이 너무나 많아서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무의식 중에 스며들고 있다는 건데요. 그 점이 의회의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만들자는 안이 제기됐을 때 의원들은 도박이 행해지는 건 사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내 47개 주의 상업적인 도박장이 성업 중이라는 거죠. 그 규모는 연간 5천억 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생각해볼 문제죠. 도박의 인기는 미국 정치인들이 신봉하던 정치적 원칙마저 바꾸는 힘을 발휘합니다. 어쩌면 훗날 도박을 없애는 법안이 통과될지도 모르죠. 실제로 반도박법 제정을 주장하는 후보들도 많이 있어요. 이들이 정계에 진출하기 시작한다면 그땐 도박이 너무나 만연해서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일 겁니다. 다시 규제를 해야 할 때가 온 거죠. 미국 내 도박연구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든 자신들의 수입을 판돈으로 기꺼이 날릴 각오가 돼 있는 미국인들의 뿌리 깊은 정서 속에서 도박이 여전히 살아남을 것이란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도박이 확산되는 중이라 할 수 있어요. 오늘날 전체 미국인의 4분의 3은 카지노에서 480km 이내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의 골드러시를 재현이라도 하듯이 미시시피엔 상선 카지노가 지나갑니다. 37개 주와 콜롬비아의 복권업자들은 당선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주 정부가 별도 예산을 책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최근에 라스베가스는 뉴욕 주식시장에 상장된 정직한 기업들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 중 많은 숫자가 가족들, 특히 아이들을 상대로 마케팅을 펼치고 있죠. 교회와 자선단체의 빙고 게임도 일반적이며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합법적인 방법으로 용인되고 있습니다. 경마장에도 슬롯 머신이 들어서고 장외 베팅 장소도 많아졌죠. 포커 월드 시리즈는 라스베가스에서 최고수 중에 최고수를 뽑는 국제대회로 발돋움했습니다. 고등법원에서는 전문 도박사를 하나의 합법적인 직업으로 인정하기에 이르렀죠. 판돈이 합법으로 인정된 셈입니다. 미국인들은 어느덧 전 국민적인 도박의 열풍에 빠져 있고
당분간은 그 끝이 보이지 않을 전망입니다. 도박의 또 다른 미개 적지대는 바로 사이버 공간입니다. 인터넷은 도박을 각 가정으로 전파했고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은 급변하는 사이버 공간에서 재불금을 충당하기에 바쁩니다. 사상 세 번째로 도박이 미 전역에서 합법적인 부흥을 누리고 있습니다. 과거엔 이런 특수가 전국적으로 역효과를 불러일으켰죠. 도박이 주는 즐거움이 결국 어떤 나락을 보여주었는지 기억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적절한 규제를 생각해보는 것이 현명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장소가 없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두 도시를 양분한 데스밸리 사막을 넘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쩌렁쩌렁 울리는 동전 소리와 눈부시게 우아한 옷차림을 한 고객들을 마음껏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그 뒤에는 뒷골목에서 악명을 떨친 한 남자의 야심이 빛나고 있었죠. 시걸은 플라밍고의 실제 창업주이자 또한 살인 주식회사의 회장으로 군림했습니다. 세인의 두려움을 산 일단의 갱단이었죠. 시걸은 마치 갱영화의 주인공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모든 불법적인 일에 관여하고 있었고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였죠. 화가 나면 한두 사람쯤 죽이는 일은 서슴지 않았습니다. 플라밍고가 개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시걸은 동부 갱단의 자금줄로부터 협박을 당했습니다. 플라밍고의 건축비는 엄청난 금액이 초과되었죠. 시걸은 건축비의 일부를 자신의 비밀 계좌로 빼돌린 것을 일당에게 들키고 신용을 잃게 됩니다. 과거 살인자로 명성을 떨친 시걸은 베버리 힐즈에 있는 여자친구의 집에서 신문을 보다가 성난 총알에 희생됐습니다. 누군가 시걸이 시작한 일을 계속해야만 했습니다. 갱단은 반색을 하고 나섰죠. 여러 개의 대형 호텔들이 단 몇 년 안에 그들 손에 들어갔습니다. 갱단은 수백만 달러의 돈을 부동산에 쏟아부었습니다. 벅시 시거는 물론이거니와 라스베가스의 기업가들은 기본적으로 갱단과 손을 잡고 있었죠. 그것은 곧 지하 세계의 다양한 인물들과 좋아하는 관문이 90km 지점의 네바다 실험구역에서 행해진 불꽃놀이에 이끌려 수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50년대에만 100개가 넘는 원자탄 실험이 기록되면서 한창 붐을 일으키는 도시에 화려한 배경을 만들어준 셈이었죠. 보통 새벽 5시에서 6시경에 폭탄 투하 실험을 했죠. 플라밍고 호텔에서 보면 폭탄이 투하되면서 버섯 구름이 피어오르는 모습이 빤히 보이곤 했어요. 그 실험이 도박장에 미친 효과는 실험을 구경하기 위해 몰려온 사람들과 직접 실험에 참가하는 사람들을 카지노로 끌어들였다는 것이었죠. 라스베가스로 행운을 잡으러 온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그리스인이란 별명의 닉 댄돌러스도 있었죠. 세계 최고의 도박꾼이란 명성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캐나다에서 도제 수업을 받은 포커의 명수였죠. 한 번에 25만 달러를 따자 미국을 다음 목표로 삼았던 겁니다. 그의 첫 목표는 거물 중의 거물 아놀드 로스틴이었죠. 로스틴의 포커 실력은 형편없었지만 닉을 압도할 만큼 돈이 충분했고 결국 닉에게서 10만 달러를 따게 됩니다. 그러나 로스틴은 예외적인 경우였죠. 댄돌러스와 맞붙은 대부분의 도박꾼들은 그만한 자금이 없었으니까요. 댄돌러스는 라스베가스에 오기 전에 이미 수백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닉은 전초로 도박꾼이었죠. 기도 했죠. 갱단은 라스베가스에서 환영을 받았고 서서히 자신들의 영역을 넓혀갔습니다.
와서도 갱단의 손에 넘어갔고 호텔들도 모두 갱단에 연루되어 있었죠. 도시 전역에 갱들이 들끓었지만 누군가 죽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네바다주 밖에서 죽였습니다. 갱단의 성장은 라스베가스 발달의 방해 요인이었습니다. 도시는 부패와 섹스, 권력 유지를 위한 돈벌이에 마약처럼 취해 있었죠. 라스베가스는 타락의 도시였지만 그 정체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밀려들었습니다. 각계각층의 도박꾼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블랙잭과 포커, 룰렛과 파로에 열중했죠. 약 100년 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들어진 슬롯 머신은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도박 게임으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는 누구나 밤낮 없이 카지노와 수영장가에서 우아하고 쾌적하게 도박을 할 수 있었죠. 미 전역 최초의 불야성이었습니다. 라스베가스는 그 어떤 도박장과도 다른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사기가 만연했던 상선 도박 이후 100년 만에 도박을 방해하는 어떤 도덕적 정치적 세력도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완벽한 법의 보호를 받는 곳이 되었죠. 물론 갱단의 위협은 있지만 지역 주민의 말처럼 누구도 억울한 죽음은 당하지 않았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자 라스베가스는 부흥하기 시작했죠. 1950년에서 58년 사이에는 라스베가스 부판계를 이루어갈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는 어떤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었어요.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걸 베풀고 즐겁게 해주면서 그들의 이름을 기억해주면 그것만으로도 사업이 된다는 걸요. 일단 사업을 지속할 수 있으면 또 다른 사업가들이 모여들게 마련이라고 했습니다. 연이어 엘란초 베가스, 프론티어, 아파치 클럽, 볼더 클럽 같은 카지노들이 이 새로운 오아시스에 속속 들어섰습니다. 1945년까지 연간 10억 달러의 도박비가 라스베가스의 현금 출납기로 흘러들어왔습니다. 사업가와 투자가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죠. 라스베가스의 매력을 느낀 사업가 중엔 벤자민 벅시 시걸도 있었습니다. 럭키 루치아노라는 갱단의 로스앤젤레스 분파 두목이었죠. 시걸은 라스베가스를 제2의 기회의 땅이자 자신의 어두운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거물로 부상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불법적인 것을 교묘하게 합법화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도박이었으니까요. 시걸에겐 비전이 보였습니다. 그는 최고의 호텔과 카지노를 건설했죠. 동부 쪽 갱단의 자금 지원으로 시걸은 플라밍고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누구나 라스베가스 최고의 호텔을 짓고 싶어 했고 화려하고도 완벽한 시설을 갖춤으로써 할리우드의 영화배우나 지미 도라니스, 소피 터크 같은 명사들을 유치하고자 했죠. 또 그것을 현실화함으로써 모든 미국인들이 합법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장소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만 해도 한 가지는 이혼이었죠. 네바다는 이혼법을 새롭게 제정합니다. 또 카지노를 열어서 합법화하고 세금을 부과했죠. 1931년 네바다주는 카지노 도박을 다시 합법화했습니다. 도박을 합법화한다는 결정이 나자 하트포드 타임즈지는 네바다주는 다른 모든 곳에서 위선적으로 기피했던 법을 솔직하게 제정했을 뿐이다라고 썼습니다. 1935년 후버댐이 건설되면서 네바다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덥고 먼지나는 카우보이의 고향이 새롭게 태어나는 순간이었죠. 네바다엔 관객과 배우 그리고 약간의 허세만 있으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480km 떨어진 로스앤젤레스에 다 있었죠. 네바다로선 다행스럽게도 새로 당선된 로스앤젤레스 시장이 도박금지법을 발효하기로 결정한 직후였습니다. 그 법안 제정을 적극 주장했던 사람은 가이 맥커피로 로스앤젤레스 마약 단속 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불법 도박업체를 오랫동안 운영해온 당사자이기도 했죠. 맥커피의 선택은 쉬웠습니다. 사임을 하고 라스베가스로 건너간 그는 9번 하이웨이에 막 세워진 도박장 페어로다이스 클럽을 인수했습니다. 가이 맥커피는 법 집행관이란 직업의 비호를 받으며 로스앤젤레스를 떠난 인물입니다. 그에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한 사업선이 있었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맥커피와 페어로다이스 클럽은 이렇게 우연한 기회에 두 도시가 지속적인